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총선 비례후보 경쟁 명부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주최하고 있는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갑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유석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란 이름을 달지 않고 후보자 알림위원회, 정의당 알림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선 토론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1부의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오유석 선생님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의당을 부탁해 정의당 제20대 총선 경쟁 명부 비례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오유석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고 아마 많은 좋은 후보를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모두 11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는데요. 그분들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총 11명의 후보자들이 오늘 토론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석 후보님께서 현재 비례 후보로 등록했지만 토론회인 오늘 당일 장애인 단체와 선거 관련한 정의당 지역 후보자 지원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든 당원과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0대 비례 후보에 출마하신 분들 중 총 10명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론회의 편성은 비례 후보 등록이 마감된 바로 어제 추첨을 통해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순서인 1부 토론회에 모두 5명의 후보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 5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동안 각각의 활동 공간에서 진보 정치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지금도 긴장하고 계셔서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긴장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5분의 후보자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주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다음으로 이현정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소화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정호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1부와 2부의 후보자들도 추첨을 통해서 이 자리가 배정된 것처럼 오늘 이 5분의 자리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들에게는 공통 질문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2가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개별 질문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의당 비례에 기대하는 많은 정의당원들이 만든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 토론 시간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각자 의견에 대해 발언하고 후보자들끼리 반대 의견 혹은 추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푸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 후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모든 당원들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대로 저의 왼쪽에 계신 조성주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조성주입니다. 저는 팀 정의당의 승리를 부르는 또 한 명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에는 이미 노회찬, 심상정, 천호성과 같은 훌륭한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노련한 베테랑과 강력한 새로움이 함께할 때 더 강한 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승리를 이어갈 든든한 에이스, 또 다른 에이스 조성주를 국회에 등판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조성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TV토론, 팟캐스트, 정의당을 알리고 진보정책 가치를 말해왔습니다. 이제 더 강하고 매력적인 팀 정의당을 조성주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진보정치가 약자들의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주가 앞장서서 정의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에이스 조성주를 국회로 꼭 등판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정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가능한 많은 당원님들 그리고 지역 후보님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로 당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이분들이 저는 진짜 정의당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후보로 출마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갈라치고 고립시키는 싸움에 지치게 만드는 방식에 맞서서 지역을 근거지로 오랜 시간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엮어내고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더 큰 연대가 가능하도록 엮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제가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비례후보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지역 후보들을 만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소화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례후보 윤소화입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오늘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3.1절 행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뒷면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프랑카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쩌면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정의당에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이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나서는 입장에서 야당다운 야당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 다시금 그 결의를 다지면서 훌륭한 후보들과 함께 열심히 토론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후보로 나선 추혜선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테러 방지법은 날치기만 앞두고 있겠죠. 2009년 우리가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우리 정치에 익숙한 풍경입니다. 미디어 악법과 테러 방지법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탄생시키는 정권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인 20대 국회는 확고한 의지와
또 전문성으로 무장한 의원들이 19대 국회의 과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 정치에 희망은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이 미디어 악법과 테러 방지법을 폐기하는 입법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유일한 방송통신 입법 전문가입니다. 저 추혜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쳐주셔야 후보들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호진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 특히 이곳 여성플라자 찾으신 우리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시면서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념 프레임에 갇히면 총선에 어렵다. 이념 프레임에서 이긴 적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언컨대 이념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열광해 줬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야당의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진보 정치에 한길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정의당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5분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다들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아마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방청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후보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입니다. 총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후에 후보별로 1분씩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질문을 재차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끝나면 바로 옆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 제일 먼저 우리 조성주 후보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공통 질문의 시작은 이현정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말 해결해야 될 당면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국회로 진출을 하면 많은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재개정하고 싶은 1호 법안이 무엇인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제가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건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한겨울에도 낙동강, 금강 등에는 유례없는 녹조로 가득 차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하는 더 많은 화학약품은 결국 더 많은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는 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큰비리끼벌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문제의 본질은 그 흉측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이 정체된 물로 바뀌었다는 데 있고요. 그곳이 더 이상 강이 아닌 호수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흘러야 하고 다시 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 복원으로부터 정의당의 녹색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망친 국토를 다시 복원하는 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정의당의 1호 개정안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에서는 원화청년대보증법을 우선으로 하고 싶다. 원화청년대보증법은 단순히 체불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가 우려치기라든가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 고용 안정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보호와
차별을 금지한다는 우리 정의당의 가장 충실하고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정체성에 맞는 원화청 연대보증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후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유신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그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막을 걷어내는 테러 방지법을 대응하는 저는 정보통신인권법으로 제1호 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간 그 많은 법들이 창조경제라는 포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입법 과정들을 보면 모두가 정보통신망을 국정원에서 장악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갈 수 없는 어떤 감옥에 우리 사회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실한 이 법안 정보통신인권법으로 제1호 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호중 후보님. 저는 제 홍보물에도 이미 밝혔지만 저는 제 1호 법안으로 VUS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다름이 아니라 기득권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것 중에 기득권과 관련된 해체의 여러 공약이 있는데요.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이 부자들에게 감세한 것이 무려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밝히신 게 14조 원이나 됩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종부세 또한도 부유세의 저는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치달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너무나 어렵고요. 작년 한 해 재벌들의 근거에 쌓아둔 돈이 무려 7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부유세야말로 정의당이 복지국가를 가는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20대 국회에서 부유세 도입으로 우리 기득권 해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주 후보님. 네, 벌써 시간이 이제 가네요. 고용보험입니다. 사실은 그 한 사회의 이제 진보 정당의 그 1호 법안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만 한 사회의 가장 큰 그러니까 빈 구석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을 이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간 진보 정당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높여왔고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오바마 정부 미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케어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구멍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구멍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전체 취업자의 절반밖에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고용보험이다. 이 실업 안전망을 개혁해서 실업의 공포에서 일단 벗어나게 하는 것이 수많은 청년 구직자나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다양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5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정의당과 한국의 진보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법안으로 모두 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정의당 지지율이 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의당 지지율은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비례 후보가 되시는 분은 아마 총선 기간 동안에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 본인의 최대한의 지금까지의 역량을 모아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의당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그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소화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득표율 제고 뭐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득표율 제고는 한두 번의 이벤트나 세레모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당을 튼튼히 뿌리내려야 된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역정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목포에서는 1,480명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적으면서 주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8개의 지역구에서 4명 지역구 후보를 내서 저는 당선시키고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28%라는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올려서 비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곧 찾아가는 정치, 골목 정치, 현장의 정치에 힘을 말한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 당의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후보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당 득표율 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의 일화죠. 케인즈와 미인대 이야기 다 하실 것입니다. 케인즈는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질문에 미인대 얘기를 빗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대중의 눈높이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총선을 앞둔 우리 당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야기인데요. 국민이 무엇이 원하는 것인지 내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가장 간절한 바람, 정권교체입니다. 국민은 정의당이 야당을 묶어내고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아 정권교체를 성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장악, 정보통신 장악 저지는 야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의제입니다. 제가 당의 언론개혁 기획단장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혹시라도 같이 녹여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호진 의원님. 정의당 창당 이후에 단 한 번도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단 한 번도 고민을 놓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모두가 다가오는 지금 40일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당이 2자릿수의 지지를 올릴 것인가 고심들 하고 있고요. 정말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심정입니다. 정의당이 끊임없이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정의당의 확고한 지지 기반이 아직은 저희가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정의당 창당 이래에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청년 발족식만 했을 뿐 청년에 대한 그 어떤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게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당의 지지. 네, 후보들이 긴장이 풀어질수록 시계를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가 나가지 않으면 귀로 듣는 분들은 마무리를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에 좀 힘을 담아야 듣는 분들이 그래도 그 후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계를 보시고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성주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득표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을 잘 하는 것, 튼튼히 하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요. 당장의 선거에 닥쳐서 아주 순식간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부터 끊임없이 정의당의 아주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닥쳐서 지금 정의당의 득표율을 당장에 올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조성주입니다. 예, 저 조성주가 지금까지 오랜 고민과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만나면서 토론한 수많은 말과 글, 언어,
정의당은 다른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조성주의 출마 선언문을 읽지 않은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당이 이미 다른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다른 비전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필해야 됩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수많은 유권자를 만나며 정의당이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다른 대안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득표율을 올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정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의당만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 가져왔던 지지 기반은 수도권과 영남 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최근의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이 도시, 그리고 제가 전공을 했던 하천에 대한 복개된 하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차별화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녹색 도시로의 거대한 전환을 계속 얘기해 왔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수도권 돌파 전략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정의당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 이 분들을 통해서 정의당의 득표율이 10% 두 자릿수가 넘을 것 같다고 모두 확신하십니까? 힘을 내셔야죠. 네, 확신하건대 두 자릿수가 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누가 되든지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고 또 누구나 헌법기관 1인 헌법기관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국회의원은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들 중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바라는 미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또 영혼도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국회의원 자질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고 국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모름지기 정의당, 진보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덧붙여서 본인이 안 되면 본인 아니면 이런 정치인은 정말 하늘 아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똑같이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소아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본인 제가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추혜선 후보님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님 긴장을 푸시는 게 10% 지지율에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안 되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당을 비롯해 야권 전체 후보 중 이 언론개혁 의제를 책임질 그리고 언론개혁 활동가로 검증된 후보가 단 하나 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또 우리 정의당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자질은 저는 검증된 전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19대 국회 독수리 오영재 아시죠? 네. 이분들 5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 일당백의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 보면 항상 인기 있는 국회의원은 바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일당백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한 20년 동안 그 전문성을 갈고 닦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호진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는 연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당 국회의원은요. 당선되자마자 일당백으로 싸워야 되고
연습이 허락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의 20대 국회에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잘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유시민 전 장관님, 노회찬 전 의원님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정치를 통해서 훈련되고 단련된 말 그대로 정치 전문가입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입니다. 저는 당입니다. 19년 동안 진보 정당을 통해서 수없이 단련되고 다져진 여성 정치인입니다. 내년 20대 국회 정의당에 부여되는 것은 제대로 싸우는 정치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성주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국회의원의 자질을 묻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의 자질을 묻기 전에 먼저 국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무엇인가? 국회는 단순히 시장에 있는 여론시장에 있는 여론을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국회는 뭐 투표로 뽑힌 대표자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국회는 민의를 조직하는 거고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이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난 얼굴의 조직자, 불만의 조직자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정당, 정의당 의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17대 국회부터 그리고 서울시 행정까지 저는 수많은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왔습니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민의의 조직가로서 진보 정치가 시민들의 불만을 직접 조직하는 조직가로서의 역할이 아마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정 후보님. 얼마 전에 서기호 의원님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접는다는 얘기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성주 후보님과는 반대로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어때야 되는가? 소신을 접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은 운동성, 전문성, 그리고 당에 대한 헌신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산, 의원이 만들어내는 자산을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이현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 정당 활동 9년 차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소아 후보님, 제가 2번 성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마 더 자신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뭐 국회의원 자질이 뭐냐 하면 정책 그리고 뭐 도덕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훌륭하신 우리 예비 후보들께서는 그것은 이미 넘어선 상황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방 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산 현장이 됐든 즉 일터가 됐든 삼터가 됐든 그 속에서 의제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조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제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조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을 통해서 우리의 100년 정당을 만들어가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자질을 누구보다도 차별 있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부리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을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 5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정의당의 갈 길, 그리고 정의당을 책임질 사람의 모습들의 면면을 확인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지 모르지만 5분의 색깔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젠더도 다릅니다. 저는 젠더가 3명 3대 2의 젠더로 이 후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일한 젠더로서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젠더에 대해서 더 격려를 드립니다. 힘내시고 부디 꼭 좋은 후보에서 이기셔서 비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총 2개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정호진 우리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후보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정호진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공통 질문이 아니라 개별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신경을 써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진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6차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선출 방식에 대한 안건이 의결된 뒤에 심상정 상임대표께서 당내 청년들이 원내 경험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안 등 총선 이후에 원내와 연계된 청년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기획안을 작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진 후보께서는 향후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당내 청년들의 성장과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의원실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이외에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청년 성장 전략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재차 다시 확인하는 질문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청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미리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질문임을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상정 대표께서 이번에 비례대표 출마하시는 11명의 후보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30% 정도의 보좌관의 인적 풀과 관련돼서는 당의 정책 전문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출마의 변에 저희 슬로건이 정의당이 키운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국회의원 잡은 분은 뭐냐면 저는 20대 중후반에 당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당원이 선출하는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오로지 진보정당에서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때 첫 시작했을 때 주급이요. 월급도 아니라 3만 원의 주급을 받고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열정페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지금 중앙에서 지역에서 당직을 맡고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많은 청년들이 정의당에서 일하고 싶은 정의당이 정말 매력적인 일터가 되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낌없이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당에 저는 준비된 미래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특히 이후에는 당직자의 국회의원 TO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조성주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당 후보는 어차피 지역에서 이제 지역 후보로 나가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국회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정의당을 알리는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지도 높은 후보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1분 30초나 걸릴지 답변 시간이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오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정의당 모든 지역 후보가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고 앞에 주어가 조성주였습니다. 조성주라는 사람이 언론에 좀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서 약간 주목한다고 해서 실제 오랫동안 지역에서 튼튼한 뿌리와 기반을 다져온 지역 후보들의 경쟁력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우리가 지역 후보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건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것이거든요. 그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성주가 지역 경쟁력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잡고 표현에 좀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린 것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지도가 있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그들의 지역은 전국입니다. 그들의 지역구는 전국입니다. 그 전국에서 우리 정당의 득표를 올리고 우리 정의당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뭔가 더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비례대표 후보들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녹색 정치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비례가 되면 4대강 보건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지금 4대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원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이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요. 4대강 지금 요새도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낙동강에서 물고기들 뱃속에서 엄청난 기생충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여태까지 있지 않아 온 일입니다. 금강의 바닥이 뻘로 변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만 사는 유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 시스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먹는 물 안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원래로 되돌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 이런 방식으로 강 주변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을 원래의 하천법이 이렇게 가던 방향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그러면서 하천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단은 수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볼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수문을 먼저 열어서 흐름을 복원을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볼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4대강 보건특별법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 기자회견도 있고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소아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예. 네, 제가 질문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네네. 국회 인턴 유니온 발족이 작년 하반기 이슈가 됐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이나 입법 보조원들의 열정 폐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내 인턴 그리고 입법 보조원들의 급여 수준을 알고 계신지요? 네, 좀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열정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열정페이의 표준에 그 가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정호진 후보께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청년들은 7명의 거기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의 중에서 현장으로 파견되는, 그래서 현장에서의 청년의 지혜로움을 다시 국회로 올려오는 또 다른 국회의원이어야 된다. 저는 동등해야 된다.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임무와 역할이 국회 안에서 청년들이 또 거기에 인턴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보조적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열정페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답게 정의당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국회에서의 인턴과 보좌관의 역량을 새롭게 시스템화해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인턴 월급은 120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마 우리
윤소아 후보님을 통해서 이것이 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혜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계속 언론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와 언론이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1시간 정도 이게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의 문제는 지금 가장 크게 정치 권력에 장악된 그 제도 언론의 문제와 그리고 정치 권력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자본들 1% 기득권으로 그 기득권이 장악한 또 언론의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생태계 문제인데요. 이 두 권력의 어떤 중첩된 장악 구조가 너무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입법 대안, 정책 대안들 활동들을 제가 가장 이제 그동안 20여 년 동안 했고요. 아마 여기 나오신 후보님들 통틀어서 그 입법 활동을 가장 좀 오랫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가 저는 테러 방지법을 대응하는 그 법안으로 지금 1호 법안을 냈는데요. 사실 제도 언론이 많이 전체에 장악된 구조에서 지금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통신망의 국가 권력의 개입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풀어져야 우리가 정치가 나갈 수 있는 조그만 어떤 탈출구가 생깁니다. 다가올 대선에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30초 다시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주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지역구에 더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1대1 야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야권 연대에서 진보 정당이 실질적으로 야권 연대,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진보 정당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당의 야권 연대의 전략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사실 정치의 본령은 연대와 연합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떤 누구하고도 연대하고 연합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든 심지어는 여권하고 필요할 때 연대 또는 연합하는 것이든 정당은 그 모든 것에 자기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야권 연대가 주로 얘기되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여권에 맞서는 어떤 시민들의 열망, 여기서 선거에서의 어떤 승리, 이것 때문에 많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린다면 진보 정당이 원래 추구하고 있던 본연의 가치, 본연의 정책, 이런 것들이 실종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승리와 본연의 어떤 정책과 가치를 같이 가져가려면 야권 연대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연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상대를 막는 것이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변화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를 먼저 선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권 연대란 그런 내용적 연대에 기반하여서 선거적인 어떤 공학, 정치공학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환경 분야는 녹색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한국에도 녹색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원내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녹색 정치를 한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정의당이 녹색 정치를 해야 되는지,
후보님의 녹색 정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단어가 녹색 정의입니다. 당의 슬로건처럼 정의당은 다릅니다. 정의당의 녹색도 달라야 합니다. 정의당의 녹색은 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새만금 사업 그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이 하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기저에는 저기가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르겠지? 그러면은 나도 좀 콩고물을 얻어먹겠지라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함께 느꼈던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았고, 제가 생각하는 녹색 정의는 그런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녹색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과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녹색당도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더 사소하게는 사람들이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각자 사서 대기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가전제품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지켜주는 게 녹색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소아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진보정당은 호남 지역에서 제1야당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호남에서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지금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호남 지역의 민심이 어떻다고 지금 보시는지, 그리고 정의당의 정당 득표와 그리고 지역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의 이번 총선에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이고 청년이고 호남입니다. 왜 호남이냐? 실은 호남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 세력이나 호남을 향해서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진보 정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호남이 갖고 있는 그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확대하는 거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노동벨트, 영남벨트로 전국적인 지역주의에 근거하지 않는 진보 정치만의 특성을 살리는 하나의 교두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당 호남 선거대책본부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최소한 15%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겠다. 그것이 정의당의 미래를 호남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또 목표다. 또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인들이 거기에 답하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에 115위에 불과했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그리고 정의당을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을 벗어난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이 이 사회를 살아내는데 넉넉한 세상은 아니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제 큰아이가 대학생이긴 합니다만 키우고 이제까지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사회의 벽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벽으로 체감되기보다 삶의 문제였고, 단 하나의 한 표현을 하자면 눈물입니다. 눈물.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언론 미디어 분야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차 그리고 이 성격차의 이런 문제들, 우리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참여정부 때 언론이 아주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했던 그 이후에 어떤 언론에서 이것을 제대로 보도해주거나 어떤 기획 시리즈들이 나와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이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어주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약 중에 사회 연대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눈에 아주 띕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인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명칭이 다소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정 정도의 양보를 통해서 급여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과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임금, 복지적인 측면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이 아니라 기업, 정부가 함께 일어나서 보다 지금 사회복지라는 측면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노동자들 내에서의 임금 격차라든가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했습니다. 사회연대 기금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스웨덴에서도 했지만 물론 완결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임금 격차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내거는 것은 특히 앞으로 정의당이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나가는데 굉장히 큰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정의당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이것이 사회 연대 전략의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강정치연에서도 했던 부분인데요.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꼭 만들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명의 후보들 각각 색깔에 맞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 질문을 원했던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의 어떤 뜻이 전달돼서 후보들을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초반부를 마치고 이제 중반부로 가기 전에 잠깐 네, 긴장도 푸시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특별히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냥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 그것을 간단하게 30초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마도 닮고 싶은 정치인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혹은 나는 누구를 나의 멘토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자기가 닮고 싶은지 30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이제 생각하셨죠? 본인이 네, 닮고 싶은 정치인, 네, 존경하는 정치인. 네. 정호진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특별히 존경하는 정치인, 닮고 싶은 정치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어제 우리 후보들과 함께 기자들과 오픈됐던 인사 말씀에 꼭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진보 정치에 있어서 여성 정치인 딱 떠오르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대답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저희 정의당 당대표 심상정 대표입니다. 제가 제2의 심상정을 뛰어넘는 여성 정치인 되겠다고 어제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표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혜선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 심상진 대표를 얘기하면 너무 전략적인 발언 같죠. 저는 고 김근태 의원이십니다. 이분이 살아오신 일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단 한 가지, 선한 게 가장 강하다는 걸 정치 현장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치 정당에 와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강하고 스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선한 게 가장 큰 무기란. 네, 감사합니다. 선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소아 후보님. 예, 닮고 싶은 정치인이야 많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곧 삶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니와 같은 정치,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정치를 국회에 옮겨서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감으로 재창조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것입니다. 네. 어머니는 가정의 정치인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특이한 답변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외국 사람이라 죄송한데요. 저는 멕시코에서 합법화된 이후에 사파티스타를 이끌던 마르코스라는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내려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일이 그 지역의 문제를 먼저 듣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저 몇백 킬로 떨어진 저 지역의 어떤 문제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연대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주 후보님. 예, 정치가는 아닌데 어쨌든 사실상 정치적인 이야기와 정치적인 활동을 가장 많이 했던 미국의 50년대, 60년대 사회운동가인 사울 알린스키를 닮고 싶은 정치적 모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비관적이고 힘든 현실에서도 환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 타협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현실적인 어떤 개혁을 만들어가는 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걸 많이 닮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후보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연상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후보들을 이해하시는 짧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진짜 토론다운 토론, 주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언하고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를 당원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들에게 피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이번에 돌아가면서 2분씩 한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난 후에는 추가적으로 덧붙일 발언 혹은 다른 후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시간,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후보님들 앞에 3장의 이렇게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한 장당 1분의 발언 시간을 의미하고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카드를 들어주고 그리고 지정된 후에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토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주제 토론은 사전에 질문이 후보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본인의 생각이 최대한 당원들과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토론 이 주제 토론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알고 있는 주제지만 여러분들 주제는 정의당은 현재 국회 내 유일한 진보 정당입니다. 따라서 원내 진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 각자의 생각과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의당의 부족한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윤소아, 추혜선, 정어진, 조성주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원내의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두 거대 정당, 아니 최근에 세 개 정당이 되었죠. 그 기득권 정치가 반영하지 못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다양한 계층과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의제를 대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사회운동, 의제운동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보수 정당에 맞서 당의 정책과 법안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여태까지 부족했던 점은 그 현장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과 원내 활동이 면밀하게 연계되면서 균형을 이루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의당은 너무 기존의 원내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사회운동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던 결과로 인해서 원내 활동은 원내 활동대로 고립되고, 원외 활동은 원내 활동을 이렇게 지켜보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계 때문에 당이 확장되는 것이 좀 더디고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 과제로 당의 원내 활동 성과를 계승하면서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예비내각, 그리고 정책위원회 등을 개편을 해서 사회운동과 같이 하는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부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제가 좀 만들려고 하는 녹색정치기획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 혼자 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당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혹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엮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비내각, 부문위원회, 의제활동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간이 지금 잘못 오작동되고 있어서 이현정 후보께서 마무리를 조금 못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길게 드렸고요. 시간을 보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윤소아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내 진보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곁에는 소수당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 수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수당의 한계로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극적인 자세죠. 소수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보여주는가?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정형화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환경노동위가 있어요. 안행위가 있습니다. 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회 활동이 각 소관 상임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인 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은 환경의 문제, 노동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문제는 안행부의 소관에 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법안을 발의해서 체계적으로 중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국회의 역할이다. 오히려 우리의 특징을 좀 살려내는 그러한 정치의 정형을, 시스템을 의회 활동에서 만들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의 정책과 강령이 현재적으로 바로 국회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일상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추혜선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당이 20대 총선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달성이었습니다. 근데 원내 교섭단체 달성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 불가능한 과제였죠. 저는 진보 정당의 지속 가능성의 기반을 다지는 선거제도 개선, 그리고 정치 개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도 지난해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9대 국회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상 당력을 모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도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놓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우리가 물꼬를 뜨고도 비례 축소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 한번 짚어봐야겠죠. 전적으로 양당 두 정당 보수 여야당의 어떤 기득권의 짬짬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짬짬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실패는 중요한 원인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또 제1야당과의 소통의 실패 문제입니다. 이건 정치력의 문제인데 그들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우리 당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여론의 흐름을 형성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낮았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 관심을 지금처럼이라도 좀 끌어올려 놓은 것은 우리 정의당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보다 치밀한 선거 전략과 준비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혁신에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호준 후보님. 저희 지금 19대 국회 정의당 5분의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요, 우리 당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우수 의원들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사무실 가보면 상패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의당의 5분의 국회의원 중에 기억 남는 국회의원이 몇 분이 계실까? 우리 의원님들 하셨던 의정 활동 하나하나 속에서 국민들이 그래 이거야, 역시 정의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국감 때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환노위에서 사자우동 영상 있죠. 예. 국민들 박수 엄청 쳤습니다. 통쾌하다, 시원하다 뭐 등등. 저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더불어서 이 잘 만든 정책, 법안, 의정 활동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그래 이거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의당 우리 정치개헌에 계신 분들, 원내 정책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저희 정의당이 내놓는 정책 공약 보십시오. 어디 하나 뒤지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우리 정의당의 이런 정책들을 알지 못하는지,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20대 국회 원내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중앙당, 지역위원회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거에 힘을 저는 모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장성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운동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정의당의 원내 활동,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은 원인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지금 정의당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0대에 살아남는 부분,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이 부분에 응축적인 힘을 우리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성주 후보님. 예, 사실 이제까지 진보정당은 이미 한국 사회를 많이 바꿔왔습니다. 진보정당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말했고 무상급식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소수자들,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국회 담장 밖에서 국회 안으로 옮겨오는데도 진보정당들은 그간 많은 성공을 거두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하자면 기존의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를 소수의 의석으로 바꿔왔던 것을 방식을 정리하자면 왼쪽으로부터의 전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보정당이 진보정치가 주장했던 정책과 언어들은 전체 사회 주류에도 조금씩 전염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주류 아젠다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원내에서 다음 20대 국회 진보정당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도 고민해 볼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용기 있는 타협, 현실주의적인 어떤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를 이야기합니다. 버니 샌더스는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 또는 사민주의자로서 아주 급진적인 이상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1995년도 이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에서 양당 모두에서 교섭을 해서 가장 많은 수정 법안을 통과시킨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때로는 본인의 신념과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오른쪽, 공화당과도 협의해서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진보 정치도 이제는 조금은 두렵지만 그런 길 역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원내에서의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역할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두려움 없는 현실주의적 길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일한 원내 정당인 진보 정당은 어떤 정당으로 원내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후보들의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자 후보들이 자유롭게 더 추가하실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추가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선배니까 제일 먼저 네, 그럼 윤소아 후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늘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후보님들 다 면면이 훌륭하시고 또 대단히 창의적이시고 전문적인 그런 사고와 역량도 충분하시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여의도의 야경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즉 여의도 야경을 사진으로 보면요, 외계인들이 타고 온 비행 접시가 딱 내려앉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 떠버리는 국민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무관한 그런 정치, 이거 아니다. 이걸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지방과 중앙을 잇는 이 정치를 정의당이 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당의 뿌리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소아 후보님의 추가 발언이었습니다. 네. 들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조성주 후보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는 저의 뭐 추가적인 의견은 질문이 오면 하고요. 저는 오히려 다른 후보님들을 좀 부각시켜야 될 새로운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 이현정 후보님께 짧게 질문 드리는데요. 저는 아마도 굉장히 이제 녹색과 또 정의당에 왔기 때문에 노동과의 결합 이런 거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뭐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현정 후보 답변해 주세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까? 네. 네. 제가 녹색과 적색을 화학적으로 만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련된 글도 많이 썼고요. 이를테면 저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시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서비스업들이 훨씬 더 어렵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이를테면 정화조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질식사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는 환경과 노동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연대 전략 얘기하셨는데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임금 공유제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환경 부분, 녹색 부분으로도 멀리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앞에 말씀하실 때에 충분히 못하신 거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를 쓰는 거네요. 이러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타임 아직 안 가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제 질문은 한 20초 안에 끝내고 나머지 발언 시간을 그 후보에게 발언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발언은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제가 1분 동안 질문을 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 또 역시 다른 후보님들의 이제 아무래도 이 선거라는 게 비례대표 선거라는 게 좋은 내용과 이런 걸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런 걸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최혜선 후보님 같은 경우
방송통신 우리가 언론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TV만 생각하지만 방송통신 영역 굉장히 깊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까지 뿌리내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고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혜선 후보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 말고도 뉴 미디어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 미디어에 대한 우리가 진보가 또 새롭게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나 또는 과제들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은 유권자분들이나 당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혜선 후보 답변해 주세요. 뭐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1분. 1분. 예, 저는 정의당에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민사회에 20년간 활동을 하면서 옮긴 이유가 진보의 가치를 바르게 좀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설정을 해보자였습니다. 진보라는 게 이념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보라는 건 기술 모든 사회에 앞서 나가는 발전의 부분에서 진보 정치가 가치들을 포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낳은 뉴미디어 영역은 그 보수 진영에서는 공격의 대상이지 껴안을 대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제가 오면서 이제 진보 정당이 뉴미디어 영역을 이미 오니까 노유진 정치 카페라는 그 엄청난 우리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다음 대선에서 뉴미디어 영역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이 제대로 어떤 정책 대안을 생산하고 또 저지하는 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세 번째까지 그냥 마저 다 써버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할 거 아니니까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질문자분들도 역시 그 저희 이제 제가 한 12, 13년 전에 지역에서 처음에 진보정당 학생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지역 후보의 총선 자금,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구마 같은 걸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고구마 팔려 얘기 나눌 때 당의 진보정당의 당직자 중 누가 제일 무섭냐 할 때 다들 임모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정호진 후보님입니다. 당시 서울시당 사무처장님인데요. 정말 무섭고 칼같이 당무를 진행했던 또는 수행했던 아주 훌륭한 분으로 또는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분으로 변화하셨어요. 아마도 진보정당이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강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내의 국회의원이 되시더라도 원내만이 아니라 원내의 당 또한 강화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는 조직 또는 특히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무척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개가 천선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 저희 정의당이 거대 양당과 정말 다른 부분은 지역 조직입니다. 예. 그 다른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당원으로 선출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 정의당의 가장 기본은 지역위원회입니다. 예, 우리 지역 조직이고요. 근데 사실 지역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기술과 테크닉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당에 있어서 열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뭐냐면 당이 당원들에게 흥이 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최근에 벌써 끝났나? 네,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쓰겠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위원회가 그 누리과정 예산 전해라 현수막 엄청 났잖아요. 뭐 한겨레 경향 1면에도 나고 당원들 굉장히 혼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 걸재서 모아서 현수막도 걸고 그랬거든요. 지역위원회 강화의 가장 첫 번째는요. 당원들이 흥이 나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정의당의 당원임을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저는 그게 정의당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강해졌다라는 저는 첫 번째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당 원내가 삼각편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아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저 당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나도 당원이 돼서 저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정의당의 원내와 중앙 그리고 지역의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더 강하게 만드는 정의당의 가장 기본 중심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호진 후보가 자기 카드를 쓰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윤소아 후보 두 번째 카드입니다. 어쩌면 중요하고 연관 있는 이야기 때문에 카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당은 붕 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한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강조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민생 당사를 합니다. 정의당이 찍힌 당사를 공원이 됐든 아파트 현장이 됐든 거기 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같이 풀어냅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 전환해서 세대당 500만 원, 600만 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정당의 현장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제 토론의 주제는 원내 정당으로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셔야 여러분 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조성주 후보께서 이 지금 주제 관련돼서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 진보정당의 원내 전략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의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용기 있는 변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구체적인 정의당의 원내 전략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주. 예. 아마 1분 정도 답변할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17대, 18대 국회에서 보좌진을 일할 때 고용보험의 실제 실업 부조나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같은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데 가장 반대했고 우리 진보정당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이유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했을 때 실제 기업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의 일정 정도의 부담이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고용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타협해서 비록 우리의 주요한 노조들에 있는 노동자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좀 간다 하더라도 그걸 과감하게 인상을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용기 있게 타협하면서 또는 협상하고 이런 원내 전략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행과 관련돼서 질문을 연이어서 1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카드를 새로 써야 됩니까? 그냥 하셔도 들고 카드로. 네, 세 번째 카드 쓰시겠습니까, 정호진 후보님? 아닙니까? 자, 카드를 빨리 써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번엔 이현정 후보님. 네, 저에게도 다른 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진 후보님과 윤소아 후보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당이 사회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게 굉장히 큰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단위, 어떤 기반을
이렇게 끌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본인이 직접 어떤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뭐 누구부터? 네, 먼저 하시죠, 윤소아. 예. 아까 이어서 뭐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정의당이 목포에서 800세대에서 1000세대의 16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주거정책연대라는 사회단체와 함께 이 주거 문제,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법으로 같이 해서 와서 해결해 주구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의당임을 밝혀라, 괜찮다,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지역의 현장 정치가 살아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성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성주. 과거에는 민주노총 비롯해서 대중 조직이 정의당을, 그러니까 그 민주동당 지지를 했었죠. 예, 배타적 지지했었습니다. 정의당은 제가 알기로 지금 대중 조직 중에 정의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뭐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죠. 근데 저는 그거에만 기대해서 정의당이 이후에 확장성을 고민하는 부분은 그닥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출마의 변에 썼던 묶음의 정치라는 표현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좋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편향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100세 시대에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준비된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세대야말로 정의당의 준비된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것이 만들어야 됩니다. 비정규직 정당 얘기했는데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힘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정의당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을 더 길게 하실 경우에 카드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선 후보님 혹시 없으신가요? 네. 예. 저는 저한테 이제 대부분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진보 정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뜻을 해주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아주 기본적인 과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는 이렇게 여러 후보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확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신 윤소아 위원장님과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인 우리 정호진 후보님, 이 두 분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소아 후보님하고 정호진 후보님 질문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호진 후보님부터 하시죠. 저는 정의당 원내에서 우리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각 분야의 정책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계되시는 분들도 같이 묶어야 됩니다. 많은 분야가 있죠. 그렇다고 저는 정의당이 모든 부분을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정의당의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청년의 정당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정의당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정의당에 있는 청년들이 당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 있는 내적인 제도만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최근에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고 이끌을 것인지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뭐 제가 정당 활동만이 아니라 30여 년 흔히 말하는 진보 운동에 한 길을 걸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연대연합의 운동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여전한 벗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차돌맹이 같이 단단해야 눈을 더욱더 굴릴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그 확장성은 그곳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품을 열어놓고 더욱더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바꾸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동시에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다 안 쓰시고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 카드. 답변은 카드가 아니죠. 네. 지금 이현정 후보 2장 남으셨습니다. 윤소아 후보 1장. 이 이후로는 이거 네. 예. 추혜선 후보 2장 남으셨습니다. 정호진 후보 1장 남으셨습니다. 전 다 썼습니다. 네. 조성주 후보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제가 네. 마지막 카드를 네. 쓰셨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에 지금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같이 앉아서 당원들을 향해서 자기의 정책과 소신을 밝히는 이 소중한 후보들이 4.13 총선 승리, 지역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후보들 그리고 우리의 당원들을 위해서 총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 그러니까 3월 1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출발점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원내 교섭단체라는 대목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훌륭한 역량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힘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책과 행동 이 모든 것을 같이 조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추혜선 후보님, 정호진 후보님, 이현정 후보님.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이 주제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저는 20대 국회 정의당의 원내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20대 정의당 국회 원내 전략은 창과 방패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전문가 국회의원 꼭 계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전문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 이 야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정의당에 더 큰 외연을 넓히고 더 튼튼히 만들 것인지 저는 제대로 싸우는 야당다운 야성을 가진 정의당의 원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얘기합니다. 다 죽어도 또 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는 민심과 당심을 아우르는 제대로 싸우는 창 같은 국회의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그런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들 2분씩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네, 주제로 써주십시오. 이현정 후보에게 시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정호진 후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관악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진보 정당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지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정의당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하이닉스 그 임금공유제 같은 경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놓으면서 66억을 만들어서 하청업체와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조조합원들의 한 장 더 쓰겠습니다. 노조조합원들의 투표를 했는데요. 8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는 김재남 의원님과 같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김재남 의원님이 출마하신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4대강 전도사 이재호입니다. 4대강 전도사 이재호와 녹색정치 1호인 김재남 의원님의 대립각을 세우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고 저는 그 제안을 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같이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공동주체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찬동 인사 S급인 이재호가 무책임한 정치를 더 할 수 없도록 은평을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시민사회의 배타적인 지지를 정의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카드를 쓰셨고 우리 추혜선 후보님 두 장 남았습니다. 아, 예. 이게 다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사실 저에게 시간을 선물해 준 제 일부는 다시 조성주 후보에게 선물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성주 후보 그때 당대표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조성주 후보의 메시지가 굉장히 시민사회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진보적 세대 교체, 진보 정치의 세대 교체를 얘기한 부분들 좀 공감을 얻었는데요. 진보적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어떤 진보 정치에 가장 현실적인 당면한 또 다른 슬로건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세요. 두 개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그 진보 정치가 내부적으로 새로운 2세대 진보 정치로 좀 더 한번 진화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본다면 외적으로는 이제 전체 시민들의 열망에 또 부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016년, 17년을 앞두고 정권 교체 또는 권력 교체 이런 측면이 역시 이것도 진보 정당이 함께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함께 떠안아야 되는 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 교체에 어떻게 더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마 훨씬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당입니다. 진보 정치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허약한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은 세계관입니다. 우리 진보 정치가 가진 가치와 세계관으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정의당을 부탁해. 정의당 20대 총선 경쟁 명부 비례 후보들의 토론 준비된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윤소화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소화 카드 후보님. 쓰셨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의당 당원 여러분, 이렇게 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엄동설안의 정치입니다. 엄동설안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쩌면 국민들은 이 엄동설안에 봄꽃 같은 정치, 정의당을 통해서 봄꽃 같은 좀 마음 좀 위로받고 볕이 좀 골고루 쪄여드는 그런 정치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이 한길을 살아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노동의 희망, 시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늘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정치였고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 원내 정당이지만 이제 이 정치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저는
임무이자 의무이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지방과 중앙을 잇고 사람과 함께 현장과 공동체를 잇는 정의당에게 부탁해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의 정의당의 미래를 밝힌다. 그 길에 열심히 하겠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후보님.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한 표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소수 정당인 또 진보 정당인 유일한 진보 정당인 우리 정의당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임무를 맡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당원들의 뜻을 귀담아 듣고 모으는 당 내부에서의 정치적 역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제도 정치 공간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입법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국민 앞에 정의당의 이름을 알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다면 당원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관된 모든 법들을 검토해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계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은 피말리는 전투입니다. 동시에 합의와 또 절충의 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을 화합시키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개를 달고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저 추혜선에게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저는 새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면서 보수 자본 권력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호진 후보님. 예, 제가 마무리 발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소아 후보님 전남도당 위원장이신데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그리고 전 서울시당 위원장 정호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너무나 헷갈리신 나머지 저를 보시고서 지금까지 남성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원님들, 제가 전화드렸을 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구들 많이 좋아하시죠? 예, 넥센 히어로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대기업 스폰서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5년간 하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넥센 히어로즈가 외국인 영웅이라든가 베테랑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유망주 발굴하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한국 시리즈를 진출했습니다. 연습생이었던 서건창이라는 후보가 200안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의 지금 주장이 되었습니다. 정우진도 진보정치의 진보정당의 연습생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 저는 좋은 정당, 실력 있는 정당이야말로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준비된 미래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전국에도 있습니다. 아직 정의당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정의당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는 정의당의 준비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정호진 한 명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이 키운 첫 번째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준비된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더 크게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창 같은 정치인, 제대로 싸우는 다부진 여성 정치인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성주 후보님 시작하시죠. 예,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후보님들 다 너무나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자랑스러운 후보들입니다. 쉬운 길을 가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분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정호진 후보의 연습생 정의당 신화에, 이현정 후보의 녹색 정의에, 윤소아 후보의 현장 정치에, 추혜선 후보의 언론 개혁을 통한 정권 교체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이야기를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에게 당장에 무언가 그것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호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년 동안 그 메시지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얼마 전에 대학원생들과 시간 강사들의 삶을 다룬 책을 쓴 저자를 모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년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분이 응답을 해오셨습니다. 그래도 손 내밀어줘서 어떤 방식으로든 답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손 내밀고 제가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막막한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주에게 권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권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 조성주가 더 많은 권력,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정 후보님 시작하세요. 어제 출마 소견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저는 저를 4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녹색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 후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저는 진보 정당에서 함께 성장해온 후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직은 여러 번 맡았지만 공직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민사회의 사람들 같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이 전문성 살려서 정의당을 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제가 이 당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내놓은 슬로건은 녹색 정의입니다. 아까 제가 제가 생각한 녹색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현정의 녹색 정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녹색 정의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맑은 공기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녹색 정의입니다. 지금 좀 이제 긴장이 풀릴 쯤 하니까 토론회가 끝나가는데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직 후보로 비례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은 세상에는 아직 선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선의와 열망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막 달려드는 저렇게 단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에게 그 답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만나가겠습니다. 저 이현정과 함께 정의당의 녹색의 봄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정의당을 부탁하는 20대 총선 경쟁 비례 후보들의 토론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후보를 마음속에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죠. 2부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3시 55분입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돌발 질문을 저희가 생략했습니다. 이제 주제 토론이 끝나고 제가 바로 또 마무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된 시간 안에 좀 지체는 됐지만 잘 맞추어서 5 후보님들이 잘 지켜주셔서 시간 지켜서 마칠 수 있도록 되어서 정말 사회를 맡은 저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5 후보 모두 수고하셨지요? 큰 격려와 지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부 토론에 이어서 잠시 자리 정돈과 준비를 한 후에 2부 토론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전에 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토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 투표는 3월 6일 일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ARS 모바일 투표, 우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경쟁 명부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모든 후보자 중에서 단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해서 당원님의 소중한 한 표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20대 국회의원을 당원 손으로 뽑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을 부탁해 정의당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 명부 후보자 토론의 일부를 모두 시청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들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후보들이 그냥 가기 바쁘네. 네. 빨리 끝내라. 자, 1부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잠시 후 4시 20분에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고요. 2부 토론회에는 이정미 후보, 양경규 후보, 김종대 후보, 강병수 후보, 김명미 후보가 토론에 나섭니다. 그 현장에 계신 방청하시는 당원분들 그리고 인터넷 중계로 보시는 당원분들께서는 잠시 차 한잔 하시고 4시 20분부터 중계되는 토론회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